안녕하세요, 황우객입니다. 국내에 1000만 대가 넘는 자동차가 보급이 되는데요. 자, 오너들도 이제는 그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자동차에 관련된 정보나 자료들 중에 보면은 아직까지도 잘못된 것들이 많고 또 확인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을 통해서 그 자동차의 그 각부 명칭과 그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처음부터 차근차근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을 해서 자, 계속 여러분들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It's hard sometimes not to look away and think what's the point when I'm having to hold this fight down. I think I'll explode if I can feel this. 자, 자동차는요, 보디 형식에 따라서 그 차체 형식이 많이 바뀌는데요. 보통 이제 뭐 세단형이 있고 쿠페형이 있고 해치백형이 있고 해치백형 쿠페가 있고 뭐 이렇게 여러 종류로 나눠지거든요. 그런데 이 어떤 바디 스타일이라고 해도 그 차에는 보통 필러라고 얘기하는 그 차체랑 그다음에 보닛, 그다음에 트렁크, 그다음에 캐빈 공간, 그 사람이 탈 수 있는 공간들을 이렇게 나눠지는 그 부분들이 있거든요.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자동차를 옆면에서 보시면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자, 첫 번째는 엔진이 들어가 있는 그 보닛 부분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사람이 탈 수 있는 그 적재 공간 내지는 승차 공간이라고 얘기하는 캐빈이 있고요. 맨 마지막으로는 짐을 싣거나 화물을 적재하는 트렁크가 있거든요. 요 세 가지 부분은 어느 차에도 다 공통적으로 이제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요 세 부분을 이렇게 나누는 그 명칭이 있습니다. 우선은 요 앞쪽에 보시면은 요거를 이제 A 필러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자동차에서 그 보닛을 포함한 그 엔진룸이랑 그 캐빈 공간을 나눠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요게 이제 A 필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중간에 있는 바. 차 문을 열게 되면은 요 안쪽에도 이렇게 있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운전석하고 뒤쪽에 이제 승차 공간을 나눠주는 이제 B 필러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C 필러는 그 자동차에서 봤을 때 가장 맨 뒷부분에 있는 부분인데 보통은 뒷좌석이나 트렁크를 나눠주는 그 역할을 하게 되죠. 자, 이게 C 필러, 그다음에 B 필러, A 필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이 필러는 자동차에 있어서 그 보디가 가진 그 강성이라든가 비틀림 강성이라든가 아니면 전복 사고가 났을 때 얼만큼 그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느냐 그런 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 기능을 하게 되는 부품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 펜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펜더는 그 카센터에 가면은 프렌다라는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건 이제 일본식 발음이고요. 정식 명칭은 펜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펜더가 하는 역할은 그 자동차를 만들 때 맨 처음에 기초가 되는 그 프레임을 덮어주고 있는 역할을 하거든요. 자, 요 부분을 보통 이제 펜더라고 하고 요 부분은 그 따로 탈거를 해가지고 뭐 찌그러졌거나 아니면 색깔이 벗겨졌을 때 다시 이제 도색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앞부분에서 보면은 요 펜더가 있고 그 다음에 펜더랑 연결이 되는 범퍼가 있고 범퍼 위쪽으로 보시면은 그 엔진룸을 덮는 그 보닛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앞부분은 나눠질 수 있겠습니다. 자, 펜더하고 범퍼 사이에는 보통 이제 헤드라이트가 들어가는데요. 이 헤드라이트는 그 범퍼나 펜더에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적으로 안쪽에 프레임에 연결된 그 레일에 연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통 범퍼가 연결된 부위의 그 바로 윗부분에 헤드라이트가 위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뒤쪽으로 보시면은 앞쪽과 이제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 이 트렁크하고 범퍼를 제외한 이 뒤쪽 펜더는 그 천정, 루프라고 얘기하는 요 부분까지 상당히 이어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교체를 한다는 그 얘기가 보통은 이 펜더를 띄어내가지고 다시 가공을 한 다음에 용접을 해서 이제 붙이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그 차체가 가지고 있는 강성이나 이제 그런 게 조금 이렇게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뒤쪽도 마찬가지로 펜더가 있고, 그 다음에 트렁크 덮개가 있고, 미등이 있고, 범퍼가 있고, 요 네 개가 하나의 그 프레임 안에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자동차의 출력이 맨 마지막으로 발산이 되는 그 타이어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두 개의 타이어가 있죠. 지금 이쪽에 지금 장착되어 있는 타이어는 그 일반적인 그 카센터에서 교환을 할 수 있는 그런 타이어고, 지금 옆쪽에 나와 있는 거는 편평비가 낮은 그 UHP 타이어라고 하는 타이어인데요. UHP 타이어는 요즘에 이제
차 자체가 출력이 높아지면서 이제 이런 타이어를 선호를 하게 되는데 그 예전에는 이제 스포츠 타이어로만 쓰였지만 지금은 이제 세단이나 아니면 이제 고급차 좀 퍼포먼스가 좀 이렇게 부각이 되는 차 내지는 약간의 그 스피드를 요하는 차들한테서 사용이 되는 그 타이어가 되겠습니다. 자, 타이어는 자동차의 엔진에서 나오는 그 등속 조인트, 드라이브 샤프트라고 얘기하는 그 부품이랑 그 허브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타이어를 지탱하고 있는 안쪽에 쇠로 된 부분, 요 부분도 이제 휠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이 휠은 가벼울수록 그 연비나 뭐 경제성에 있어서는 도움이 많이 되는데 그 사이즈가 그렇다고 무조건 이제 너무 커지면은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뭐 인치업이나 이런 거를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무리하게 사이즈를 키우는 것보다는 자기 차에 맞는 사이즈를 선택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위에 보시면 요거는 이제 보통 이제 타이어 회사들의 이름이랑 그 타이어의 모델명을 이제 나타내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밑에 보시면은 맥스로디드라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타이어 한 개당 버틸 수 있는 그 하중을 이제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 밑에 보시면은 그 타이어의 공기압. 요거는 이제 맥스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보면은 일반적인 저쪽에 지금 장착되어 있는 조론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한 36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편평비가 낮은 UHP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45가 넘어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제 튜브레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타이어 안에 따로 별도의 튜브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요거는 요즘에 나오는 타이어들이 이제 전부 다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레디알 타이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이 바닥면, 지금 제 손이 가리키고 있는 이 부분 안에 그 레디알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그 철망, 뭐 내지는 뭐 그런 보강재들이 좀 많이 더 들어간 타이어들을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는 전부 다 레디알로 나오고 있죠. 경기용 타이어를 제외한 나머지 타이어들은 전부 다 이제 레디알로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그 도트 넘버라고 이제 표시가 된 게 있습니다. 도트 넘버, 요건 이제 타이어의 생산 연도를 얘기를 하는데 앞에 쪽은 주, 그다음에 뒤쪽은 이제 연도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죠. 25, 06 이렇게 두 개씩 나눠서 읽으면 되는데요. 2006년에 25번째 주에 생산이 됐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국내 메이커랑 해외 메이커랑 약간의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자, 타이어 사이즈가 보이죠? 215, 45, ZR1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앞에 있는 세 자리는 그 타이어의 접지 면적을 나타냅니다. 215란 얘기는 지금 제가 손으로 이제 가리킨 요 부분의 그 전체적인 넓이가 요쪽 끝에서부터 요쪽 끝까지가 215mm라는 얘기고요. 자, 45라는 얘기는 사이드 월의 높이를 나타내는데 215의 45%가 사이드 월의 그 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것도 역시 미리로 표시가 되고요. 자, ZR은 타이어의 이제 등급을 얘기를 합니다. 요 타이어의 등급은 그 Q부터 Y급까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건 이제 ZR급이 제일 많이 쓰이고요. 그리고 그 타이어 사이즈가 이제 보통 3개로 표시가 되는데요. 그 중에 이제 맨 뒤에 있는 보통 두 자릿수로 표시가 되거든요. 자, 요건 지금 16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16은 타이어가 안착되는 그 내경의 지름을 인치로 나타내는 걸로 그 휠의 사이즈랑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15, 45 지금 16으로 돼 있죠. 그럼 215란 얘기는 요 부분, 45는 215의 45%가 요 사이드월, 16은 요 안에 안착되는 그 휠의 크기를 나타내게 되는 거죠. 보통 일반 양산차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13인치, 14인치가 많이 쓰였는데 요즘에는 이제 출력도 많이 높아지고 또 차의 성능도 좋아지다 보니까 17인치까지도 지금 현재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타이어 사이즈의 뒷부분에 보면은 두 자리 숫자랑 그 알파벳 표기가 있는데요. 요 두 자리 숫자는 그 하중 허용치를 이제 나타내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 뒤에 있는 W, 요거는 그 타이어가 버틸 수 있는 그 최고 속력을 이제 표시한 게 되겠습니다. 보통 요 숫자 같은 경우는요, Q부터 Y급까지 이제 나타나 있는데요. 자, Q는 보통 160km가 한계 속도고요. S는 180, T는 190, H는 210, V는 240, W는 270, Y는 300km, 그리고 ZR이라고 표시된 그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240km까지로 가장 범용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그 수치입니다. 자, 여기에는 지금 W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이 타이어는 지금 본격적인 스포츠 타이어이기 때문에 270km까지 주행을 해도 무리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타이어랑 똑같이 이제 휠에도 사이즈가 있는데요. 자, 휠 사이즈는 보통 이제 바깥에나 안쪽에 이제 표기되어 있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 공장에서 나올 때 그 박스에는 표시가 돼 있거든요. 자, 근데 휠의 그 사이즈를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자면은 보통 휠의 사이즈는 앞에 두 자릿수 곱하기 그다음에 한 자릿수 내지는 두 자릿수 숫자 그리고 J라는 거 세 가지로 이제 표기가 되는데요. 맨 앞에 나오는 그 두 자리 숫자는 그 휠의 사이즈를 나타내게 됩니다. 인치로 표시가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17 곱하기 6J라고 얘기를 하면은 17인치 사이즈의 그 휠의 폭이 그 6인치인 혹은 7인치인 그 J 형상 끝에가 이제 이쪽은 이제 리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리브가 그 J 형상으로 생긴 그 휠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그 휠 사이즈는 자, 두 개의 그 지름을 인치로 나타낸 숫자와 그다음에 휠의 폭, 그러니까 림폭이라고 얘기를 하죠. 휠이 가지고 있는 폭을 인치로 나타낸 숫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그 림의 맨 마무리의 그 형상에 따른 그 모양으로 이제 나타낸다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타이어랑 이제 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타이어 휠만큼 또 중요한 게 이제 브레이크가 되겠습니다. 자, 브레이크는 보기에도 딱 보여요. 눈으로 이제 육안으로 봤을 때도 이제 딱 보이는데, 자, 이쪽을 보시면은 저 앞쪽에 보이는 그 금속 덩어리 있죠? 자, 요게 이제 브레이크의 그 제동을 감당을 하는 그 캘리퍼가 되겠습니다. 요 캘리퍼 안쪽에는 그 지금 이쪽으로 보이는데 요 안에 이제 패드가 안착되어 있고 이 패드가 안쪽에 있는 디스크를 마찰을 시키면서 이제 제동이 되게 되는 거죠. 자, 보통 이 캘리퍼의 용량에 따라서 뭐 2핀이, 4핀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캘리퍼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 이제 한 개의 실린더가 들어가 있고, 자, 두 개의 실린더가 들어가 있으면 2피스톤, 그다음에 네 개의 실린더가 들어가 있으면은 4피스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 피스톤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이 캘리퍼의 크기는 커지게 되는데요. 캘리퍼의 크기가 커지면은 자연스럽게 휠의 사이즈도 커져야 되겠죠. 자, 자칫 잘못하면은 그 제동력만 너무 우선시 생각을 해서 캘리퍼를 큰 사이즈의 용량이 큰 걸 쓰다 보면은 자, 휠하고 간섭이 생길 수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이 캘리퍼하고 휠의 간격은 상당히 좁게 돼 있어요. 이런 부분을 이제 나중에 정비를 하시거나 아니면 차를 뭐 더 좋게 하실 때는 그 참고를 하셔가지고 휠에 맞는 혹은 뭐 캘리퍼에 맞는 휠을 찾는 방법이 가장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뒷바퀴 쪽을 보시면요. 요즘에는 이제 이런 스타일은 찾아보기가 힘든데 예전에 나온 차들은 이렇게 드럼으로 된 스타일의 그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아까 앞쪽에서 보셨던 저런 그 디스크를 마찰을 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요 드럼 자체가 그 브레이크의 역할을 하게 되죠. 요거는 이제 탈거를 했을 경우에 양쪽으로 보면은 요렇게 생긴 그 반원을 그리는 두 개의 그 라이닝이 들어있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라이닝을 양쪽으로 밀어가지고 이제 제동을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디스크 브레이크랑 드럼 브레이크랑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안에 이제 같은 역할을 하는 부품이 들어가지만 디스크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이제 패드라고 얘기를 하고, 자, 드럼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라이닝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이제 그런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자, 제동성으로 따져보자면은 이론상으로는 원래 이제 드럼 브레이크가 사실은 그 제동력이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그 드럼 브레이크는 그 디스크 브레이크가 그 한쪽 표면만 마찰을 시키는 거에 반해 그 양쪽을 같이 그 마찰을 시켜줘서 제동을 하기 때문에 더 효율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방열성, 브레이크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그 방열성에 있어서는 그 디스크가 노출되어 있는 그런 그 디스크 브레이크에 비해서 그 방열성에는 좀 약간 취약하다는 그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스포츠카의 그 브레이크 시스템을 조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아까 보시면 이 캘리퍼 보이시죠? 아까 봤던 그 캘리퍼에 비해서 2배 이상 커진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요런 경우에는 그 캘리퍼가 커졌기 때문에 휠도 커지고 자연히 그 안쪽에 있는 그 디스크, 요 부분이 되겠죠. 요 부분의 이제 넓이도 좀 넓어지는 그런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차 같은 경우에는 뒤쪽도 그 디스크로 되어 있거든요. 아까 보셨던 그 드럼 브레이크하고는 조금 더 이제 차이가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요거는 조금 전에 봤던 그 앞브레이크의 바로 그 뒷면인데요. 자, 앞쪽보다는 약간 사이즈가 작지만 그 아까 그 일반 양산차에서 보셨던 그 드럼 브레이크 대신에 그 뒷바퀴까지 디스크 브레이크로 이제 이루어진 걸 볼 수 있으십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도 앞쪽과 똑같이 뒤쪽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캘리퍼가 들어가는데요. 앞쪽 사이즈보다는 보통 뒤쪽 사이즈가 조금 작은 걸로 세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번엔 실내로 들어와 봤는데요. 자, 실내는 뭐 여러분들이 뭐 워낙 다들 잘 아시니까 자,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만 조금만 이제 설명을 할게요. 자, 운전석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은 자,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향을 담당하는 때로는 뭐 감속을 담당을 할 때도 있고 요 부분은 이제 속칭 핸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핸들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핸들은 그 손잡이를 얘기할 때 많이 사용이 되고 요 부분의 이제 정식적인 명칭은 스티어링 휠 내지는 이제 한국어로 했을 때는 이제 운전대 정도가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운전자에게 가장 많은 상황을 보여주는 데가 바로 계기판이 되겠는데요. 자, 계기판은 보시면은 뭐 여자분들이나 남자분들 이제 초보 운전자분들이 굉장히 이제 복잡하게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또 이상한 거 올라오면은 당황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자, 일단 계기판을 한번 점등을 시켜 볼게요. 자, 계기판을 점등을 시키면은 지금 이제 빨간색 불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그 주황색으로 된 불빛이 보이시죠? 자, 그러면 이제 시동을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매틱 차가 됐든 그다음에 수동 변속기 차가 됐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시동을 걸을 때는 항상 브레이크를 밟으시고 시동을 걸으셔야 된다는 거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동을 걸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레디 상태가 됐죠? 자, 이렇게 되면은 그 계기판에 이제 웬만한 그 등화들이 한번 이제 시범적으로 켜지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제 여기서 시동을 걸게 되면은 자, 이제 필요한 등화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등화들은 모두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좀 전에 들어왔던 이 엔진 경고등이라든가 뭐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워놨다든가 뭐 이런 거 아주 필요한 것들 외에는 지금 다 꺼지게 됐는데요. 이쪽에 보시면은 그 지금 도어가 열려 있다는 그 표시의 그 등화가 지금 이제 켜져 있는 걸 보실 수 있거든요. 자, 이 계기판에서는 어렵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빨간색으로 그 전멸이 되는 등화들은 그 상당히 그 차가 운행하는 데 있어서 좀 치명적으로 좀 위험하다라는 신호를 나타내는 거고, 자, 아까 보셨던 엔진 경고등, 엔진 체크등 같은 그런 주황색으로 들어오는 경고등은 자, 점검을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문제가 생기지는 않지만 언제가 됐든지 간에 바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 자동차의 외부랑 그다음에 내부, 아주 일부지만 그 내부를 돌아보면서 그 첫 번째 시간을 마치게 됐는데요. 자, 여러분들도 항상 안전 운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